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이 좀 깁니다.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의 사업자가 되었다라는 이지훈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그 성별을 빼놓고는 저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IMF 때 명퇴당한 거,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한 거. 물론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97 년이고 이분은 2003 년에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 쌍용건설인가? 거기를 다니다가 IMF에 쌍용이 망했죠. 그러면서 명퇴를 하고 상가 경매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흑수저인데요. 이것도 저랑 동일한데 버스 탈 걸 아끼고 걸어 다니고 피자값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아서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저도 주로 뭐 걷거나 자전거 타고 피자값 아낀 건 똑같죠. 다른 점은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이 책 자체는 되게 좋은데 좀 정보도 많고 깊이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따라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화무 11홍이라고 어떤 상태도 오래가지는 않죠. 그러니 오늘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또 바뀌면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어 이분은 이건 저랑 좀 다른데 여러 방면으로 많이 봤어요. 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재개발, 토지, 뭐 아파트를 결국 최고라고 꼽아서 했던 분인데 저는 뭐 다른 쪽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별 언제 투자하는 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파트니까 주택 수급 임대사업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그리고 정부의 임대주택은 어떤지 뭐 아시겠지만 민간 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죠. 거의 뭐 80% 이상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뭐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사소하지가 않죠. 시간은 제일 많이 드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어 일단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파트는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로 얻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워런 버핏도 그랬죠.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값에 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경매에서 얻기가 좀 어렵고 대신 급매로 취득해서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단기 투자물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상가는 경매가 너무 가열해서 낙찰가율 이상으로 계속됐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낙찰가율 이상으로 샀다는 거는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가로 가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라하고 재개발은 어찌 보면 재개발이 뭐 꼭 빌라는 아닙니다만 단독주택도 재개발이 되니까요. 비슷한데 싸게 경매로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얼마인지 시세가 금방 나오지만 빌라는 뭐 부동산 소개소 사장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단독도 그렇고. 그래서 경매로 싸게 사서 적당한 값에 파는 게 단기 투자를 얘기를 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쪼끔 더 넓어지는데 범위는 좀 넓어지고 시간적으로는 쪼끔 줄어들죠. 기본적으로는 3차 유찰에서 갖고
사업성이 좀 좋으면 2차 유찰에서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람 예정지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눌린 풍선 효과로 해서 재개발 쪽으로 빌라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어 반값에 살 수가 있죠. 토지도 빌라처럼 가격을 알 수 없는 건데 거래 사례도 없고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개발을 좀 해서 팔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는 게 좋겠죠. 금액이 작을수록 황금성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러면 주택 수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부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떨어져요. 아니면 경제 위기든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수요는 연 48만 정도인데 공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임대주택부터 보면 문재인 정부가 100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어 30% 밖에 제공을 못 해요. 이것도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은 어떠냐? 건설을 하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16년 이후에는 택지 공급이 거의 중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원래는 원가의 85%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로 하고 있으니까 원가도 오르고 공급도 줄어드니까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 공급의 그 퀀티티 측면에서 보면.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집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걸 보면 소득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연 거의 6% 가까이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5% 정도 올랐으니까 사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절대적으로는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도 높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라별로 방식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도쿄도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뭐 가격이 낮다고 그러는데 도쿄도는 거의 경기도 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쿄도는 인구가 서울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경기도로 따지면 같은 면적으로 서울이 한국이 더 많습니다. 2,500만 정도 되거든요. 도쿄도는 2천만 정도고. 그래서 외국하고 절대적 비교는 좀 어려운데 절대적 비교로 볼 땐 저는 소득 대비 지출액인데 그걸로 따지면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이. 워낙 규제를 많이 해서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나빠도. 자, 그럼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90 건을 했는데 투기 억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한 38 건, 규제 완화가 30건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는 91 년도에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을 했죠. 노 누구죠? 그 군부 정권 전두환 다음 노태우 때 200만 호를 어 건설해 가지고 그때 하락했고 나머지 두 개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98 년에 외환위기 그리고 08 년에 금융위기 그때만 떨어졌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맥을 같이 한 노무현 정부 때는 둘 다 수요 억제, 재건축 규제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반짝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뭐 없었죠.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될지 뭐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저자가 했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기반이 되는 사업법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84 년도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때는
너무 어려서. 그리고 93년도에 임대주택법이 나왔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게 한 단지에 5호 세대 이상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같은 단지에. 그리고 5세대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할 땐 양도세 전액 면제를 해 줬어요. 그게 인제 2015 년인가요? 그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바뀌면서 지금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8 년짜리, 4 년짜리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뀐 게 뭐 이런 거를 2년 전에는 뭐 장려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뭐 없앤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역사가 나중에 보여주겠죠. 정부 임대주택은 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로 나뉩니다. 매입 임대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많이 못 하고 전세 임대가 많습니다. 전세 임대를 소개했던 이유는, 전세 임대가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는 어찌 보면 정부가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고 입주자가 전세를 얻으면 5% 이상을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대신 대주는 대신에 이 금액이 2%를 이자로 내는 거니까 반값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부담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게 2 년씩 9 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늘린다면 예산을 늘리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를 늘리려면 매입 임대보다는 전세 임대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살다 보면 뭐 집이라는 게 토지와 달라서 영구적인 게 아니죠.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그런데, 수리 부담을 누가 하느냐, 전세하고 보일러에 대해서, 전세하고 월세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나옵니다만, 그거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고, 우선 몇 가지 중요한 걸 보면, 보일러 동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오래돼서 그럴 수가 있고 추운데 꺼 놔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 집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보일러를 만약 추운데 꺼 놨다, 그래서 망가졌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건 부담을 해야 되죠. 오래돼서 망가졌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말로 다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어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기 어려우니까 고치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야 되겠죠. 하수구도 마찬가지예요. 배관노후는 임대인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필터를 안 해 가지고 뭐 안에 뭐가 막혔다든지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해야 되겠죠. 소방 시설은 전유 부분은 임대인이 해야 되고, 공유 부분은 관리소에서 해야 될 겁니다. 똑같은 게 옥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층도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관리소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임대차 분쟁을 저는 잘 몰라서 법원에 갔어요. 물론 많이 간 건 아니고 20년 동안 딱 2번 갔습니다.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단돈 10,000원에, 법원에 가면은 이 소송 제공하는 것만 해도 수십만 원 들거든요. 근데 수십 분의 1 이죠. 그리고 신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부담도 덜하죠, 법원에 가는 것보다는. 물론 그건 세입자도 똑같겠습니다만, 가끔 만나는 10 년에 한 번꼴로 만나는 진상 세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적인 임대인보다 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노후주택이라서 좀 싸게 하는 대신 스스로 고친 형태로 특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또 나중에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사람이 법이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상식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굳이 뭐 다툼이 나오면은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가는 게 나을 겁니다. 뭐 이기든 지든 똑같아요. 저도 뭐 빨리 해결되는 게 편하고 이기면 더 좋고. 그리고 수리 비용이 인제 25평 기준에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견적을 받을 때 이렇게 쭉 세분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사 가는 날 바로 한다." 그러면 맡기는 게 편하겠습니다만 경매로 받아 가지고 뭐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직접 하나씩 불러서 하는 것도 경험도 되고 비용도 15% 이상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개소 저는 보통 소개를 받는데요. 관리실에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관리실이 하는 일이 고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못 고치면 여기서도 외주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국교부에서 그 파인드 하는 이런 걸 가스콘 건설업체 비교 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 근처에 있는 데를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 사업을 만약 한다면 한 장소라면 아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처럼 여러 군데 한다면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뭐 한 채 저기 두 채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실하고 중개사무소 그리고 앱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긴 특별히 저자의 블로그를 올려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뷰했던 책들 좋다고 생각해서 리뷰했던 책들 중에 블로그 운영한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근황이 궁금해서 다 가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운영을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운영은 계속할 뿐더러 참고로 이분은 잦은 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팔아치울 생각인 것 같아요. 55 채면 제가 봐도 너무 많긴 해요. 제 생각에는 3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후 대책으로는. 왜냐면 한 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한 3채 정도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소형 아파트로 치면 소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정도의 지출을 계속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저자들하고는 다르게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인제 자기가 실제로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뭐 세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하나 보니까 회계사분이 하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팩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분의 유튜브 저는 구독을 했습니다.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니까. 저랑 이 저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책을 읽은 독자에 불과하고 블로그 가 보니까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반가워서 유튜브도 가 봤고 뭐 깊이는 모르겠는데 뭐 범위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한번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지금 운용하기는 적정하지는 않아요. 저자 자신도 자진말소를 해서 자진말소한다는 거는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하지만 좋은 책입니다. 저자가 쭉 조사한 것들하고 깊이나 정확도 면에서 유튜브는 쪼끔 떨어져요. 물론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게스트를 초청한 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고 제가 한 개밖에 안 봤기 때문에 2 개를 봤습니다. 10 분짜리 하나
20 분짜리 하나. 근데 10 분짜리는 새 책 얘기였고 근데 저는 뭐 주로 도서관에서 빌리기 때문에 새 책은 읽을 수가 없죠. 서점 가서는 뭐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두 책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랄까 유튜브는 책보다는 쪼끔 덜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은 드립니다. 어쨌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한 3체 정도를 가지고 은퇴를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